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어제 이 시간 통해서는 여러분들 2022년 그리고 2023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키워드를 하나씩 꼽아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를 좀 돌아보면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렵다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다뤄봤는데 오늘은 그 경기 침체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미중 갈등에 대해서 샅샅이 저희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을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장전의 작전 토크 통해서 여러분들 인사이트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이 갈등의 주제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실 두 분 모셨기 때문에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미중 갈등입니다. 네. 사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쭉 좀 들어보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우리 김성규 소장님께서 이 미중 무역 갈등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 네, 우선 중요한 게 이렇게 체제가 변화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전에 있던 가트라는 무역이 그 체제가 있었죠. 이게 이제 2001년도 정확히 얘기하면 1990년대 말 정도에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부르는 네. 이게 이제 발효가 되면서 거기서 WTO 체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국이 여기에 2001년도에 가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큰 그 계기가 뭐냐면은 이제 2008년도 금융 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그때부터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제 시작을 한 상황이 됐고 이에 따라서 미국도 헤게모니가 조금씩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잠깐 가져온 슬라이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네. 이제 그 G7 때부터 이제 G20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트럼프 시대의 G2까지 이렇게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이제 G7 때가 이제 그야말로 그 가트 체제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초기 즉 WTO가 처음 발주됐던 그 시기에서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공황 이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좋았던 시절이라고 부르죠. 이른바 그 1차 대전까지의 벨라 에포크라는 게 이제 다시 도래했다. 즉 제2의 벨라 에포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 이제 G7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G20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금융위기 파국 이후에 이제 미국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손상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의 패권주의도 이제 이때부터 다시 조금씩 회복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바마 행정부, 즉 8년 기간 동안 이 손실을 회복하느라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시아권,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태 지역 경제가 활성이 되고 그다음에 비주류 세력의 득세가 상당히 좀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이제 대선에 나와서 이제 당선이 된 이후 그때부터는 미국 패권주의와 제일주의가 다시 부상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중국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까지 이렇게 중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하다가 이제 시진핑 주석, 지금 이제 영수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셨죠. 네. 이분이 1대1로 하고 중국 제조 2025를 이제 주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2018년이 되면서부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제재를 걸기 시작하면서 미중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네, 미중 갈등의 역사 이렇게 한눈에 좀 정리를 해보니까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이 나는 건 G20부터가 기억이 나요. 그 전에는 저에게는 너무 옛날이라. 네, 좀 역사적으로 돌아보니까 G7부터 G20, G2까지 오는데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대기 시작한 그 표면화가 된 시점 정리를 해주시니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좀 표면화됐던 미중 무역 전쟁 당시와 좀 현재를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증시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관련돼서 어떻게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우리가 무역 전쟁이 발발하게 된 건 양국가 간의 주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네. 이게 수치의 차이인데 우리가 경상수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을 상대로 계속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0년간 지속되는 불균형이 있다 보니 그때 딱 타이밍을 맞춰서 불거진 상황이었고요.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 계기는 계속 수치로는 이어오고 있었지만은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할 때 기존보다 좀 소위 말해서 고압의 관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조정은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같은 경우를 수입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그 미국, 중국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가 올라갈 경우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신흥국단의 시장의 조정, 변동성이 컸었고 그 국면 안에서 좀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면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괜찮았다가. 좀 또 격화가 되면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상당히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시장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비추어 봤을 때는 우리가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이렇게 매기기보다는 특정 제품들, 예로 들면 그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일부 수혜는 봤었어요. 태양광 패널 말씀이시죠? 네. 폴리실리콘 이 부분이 수혜를 보게 된 게 공급 같은 경우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좀 가격에 반등이 나왔었는데 다시 이 부분이 제자리로 오게 되는 측면이 뭐냐고 하면은 이 규제에 대해서 좀 풀어주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자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규제는 언제나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모든 면은 제자리에 오게 되고 주가 같은 경우도 다시 좀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 무역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격화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약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과거에 이런 경기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있을 때는 풀어나간 요인이 이 공동체적인 요소가 부합이 되면서 이 부분을 풀어나갔거든요. 국가 공조인데 지금은 아직 뚜렷하게 그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약간 이런 뭐 미중이라든지 격화가 된 부분이 풀어나가는 단계가 공동체적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장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약간 지금은 좀 공조화를 통해서 이 경기에 대한 불안정성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중 갈등 사이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그 변화 양상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런 미중 갈등 이슈가 시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역사적으로는 언제부터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렸고 그게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지금 시장과의 동조화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까지 지금 스텝을 밟아왔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으르렁대는데 뭐 뒤에 우리나라 영향까지는 나중에 또 다뤄보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너는 왜 싸게 공급해?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한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커져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 내수 시장 큰데 어쩔 건데 이렇게 으르렁 대던 차에 싸움도 계속 싸우다 보면 싸움의 기술이 좀 발전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치고 봤던 게 이젠 좀 심리전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싸움의 양상이 좀 변해가고 있는데 기술 패권으로 변화해 가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미중 갈등의 원인이 아까 이제 이성웅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중 무역 적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부동산, 그다음에 뭐 기업에 대해 가지고 기업 쇼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왔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그 미국과 중국이 서로 그 조금씩 한 2년, 지금까지 한 4년이 넘었죠. 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서히 서로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그 갈등의 그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에서 걸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걸린 거는 지금 북핵 문제가 상당히 좀 크게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국은 중국대로 해가지고서 이 미국이 이렇게 자꾸 조금
조금씩 건드리는 거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또 서로 감정이 이제 많이 격해지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패권을 일단 얘기를 하게 되면은 크게 이제 4단계로 해서 5가지 역량으로 보통 이제 갈라집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제 경제력을 위주로 했다. 그다음에 이제 군사, 문화, 그다음 산업화와 정보화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서는 서서히 이제 그 5가지 역량이 자꾸 이제 범위가 늘어나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은 4단계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럼 요 안에서 보았을 때 현재 미중 분쟁은 사실상 거의 전 분야에 걸쳐 가지고 이제는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분야들, 요 같은 분야에서 여기에 이 20개 중에서 17개 분야가 사실상 거의 경쟁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이제는 거의 경제적으로는 이제 크게 뭔가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그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미중 간의 분쟁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최근에는 더더욱 이 기술 패권 쪽으로 많이 넘어오면서 아까 자료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던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인터넷, 모바일, 뭐 딥러닝, 블록체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 바이든 정부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부터 그런 일이 있었죠. 네. 화웨이를 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술 패권으로 이 갈등의 양상이 넘어왔는데 뭐 우리 이성우 이사님께도 좀 여쭤보자면 지금 이렇게까지 기술 패권으로 넘어온 이 시점에서 내년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싸움이 번질 것인가 감히 좀 예상을 해보자면 어떤 식으로 양상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당장 내일도 잘 모르긴 하지만 내년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는 기술 패권 부분으로 확장이 되는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원래는 눈에 보이는 뭐 1차원적인 산업들을 계속 다뤄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이 부분을 확장해서 플랫폼이라든지 그 부분까지 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냐고 하면 우리가 중국의 경기 부양 사례를 보면 기존에는 전통적으로는 구경제 사업에 경기 부양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뭐 철강이라든지 토목, 인프라 이쪽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최근에 경기 부양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 언급된 부분은 우리가 플랫폼 중심의 경기 부양 비중을 한 70% 이상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실제 기존의 전통적인 경기 부양을 통해서 소비 진작이 나타나는 걸 그 수치만큼 만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전통적인 경기 부양으로는 그만큼의 뭐 경제 성장을 원하는 수치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 진작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부양을 추구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뭐냐면 실제 뭐 플랫폼군에서 중국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미국 같은 경우도 동시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걸 알다 보니까 플랫폼, 정보, 보안 이쪽 군에서 좀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 점이 존재를 하겠습니다. 네, 기술 패권 쪽으로 넘어온 이 갈등 양상 속에서 내년에는 이제 플랫폼이나 이제 정보 보안 쪽으로 더 번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과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소장님께도 여쭤볼게요. 기술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어디에 조금 더 내년엔 집중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패권 전쟁이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건데 아까 나왔던 그 차트에서 한 3단계하고 4단계에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싸움이 벌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바일 중공업, 언론 자유, 그다음 사이버전, 히터류 이쪽을 우선 3단계로 보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딥러닝, 블록체인. 물론 여기에 아까 잠깐 이성우 이사님 말씀하셨던 그 플랫폼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EPC라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인 그 건설, 건축 능력 이거에 대한 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문화 침투가 들어가고 우주전 자본시장 이쪽으로 해서 이제 강하게 그 미중 간의 갈등이 더 커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와 2단계 쪽에서 생각보다 중국이 조금 그동안 역량이 그 기초가 조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외의 다른 분야, 오히려 지금 양국이 다 미지의 분야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서로가 이제 그 영역을 넓혀가는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공략을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4단계
딥러닝이나 블록체인, 문화 침투나 특히 우주전, 쉽게 얘기해서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미국과의 격차를 더 줄이려고 할 것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신 걸 좀 종합을 해보자면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싸우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였다면 이제는 미래에 좀 미리 좀 나올 기술들을 가지고 그걸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더 갈등이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 고래들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는 것이 가장 괴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둘만 싸우면 되는데 아까 우리 이성우 이사님도 말씀해 주셨고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아랫단에 이제 신흥국들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하고요. 그 사이에서 정말 직접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들어와 보자면 이 갈등 양상 속에서 계속 좀 기사가 쏟아져 나왔던 부분이 반도체일 것 같습니다. 시장 면에서는 중국을 포기할 수 없는데 미국은 중국한테 팔지 말라고 하고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자면 저희 반도체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어디 눈치를 봐야 됩니까? 우선은 뭐 중국의 부분은 소비의 형태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판매에 대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을 구체화를 해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원재료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원재료. 많고요. 네, 원재료. 여기에 대해서 실제 중국의 요소가 좀 불거지면 비용이 증가하게 돼요. 일차원적으로 보면.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매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다 보니 이 선택은 우리나라에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 거고. 다만 이게 분쟁의 격화가 이루어지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뭐 반도체 생산이라든지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예를 들어요. 물론 해외 쪽에서도 생산을 하겠지만은 그 구조 안에서 일단은 비용의 증가가 나타나고 판매에 대한 부분 자체도 좀 불안해지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분쟁과 연결된 반도체 부분, 이 부분의 산업 같은 경우는 뭐 격화될수록 불안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판매를 해야 되는 곳과 또 원자재를 수급을 받아야 되는 쪽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 분야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특히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수요를 좀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미국과 중국이 좀 그만 으르렁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쉽지 않겠죠. 반도체 업체들이 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루지 않을 수 없는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직면한 현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노광 장비라 그런 EUV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ASML 쪽도 지금 문제가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국에서 원천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 미국의 3대 반도체 원천 기술 회사들이 지금 중국이라든가 이 중국과 협력하는 국가에 대해 가지고 수출에 제재를 지금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특히나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도 사실 언급을 하는 바람에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업체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잘 넘어갈지가 이제 올 2023년에 가장 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메모리 분야, 그다음 비메모리 분야 자체가 지금 수요가 줄어드는 사이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방으로 지금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내년까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구조적으로 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반도체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근심과 걱정이 커져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반도체주들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내년엔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우선 홀딩? 재고 부분이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재고 부분이 줄어든다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선 디램 가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디램 가격 같은 경우가 당연히 추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기존의 가격 대비해서 한 3-4배 정도 갑자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단계가 일단은 재고를 이렇게 가지고 있던 고객사가 던져내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측면 같은 경우가 한두 차례 반복이 됐을 때 같은 경우는
우선 재고 소진이 다 나타나고 그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업황의 바닥이 형성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적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부분을 더 들어가 보는 겁니다. 네. 지금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4분기에 대해서 적자는 명백하다라고 하고요. 1분기를 포함해서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5조 원 적자 정도로 낮아져 있어요. 그런데 1월, 2월 같은 경우는 디램의 비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3월에 즉 1분기의 실적에 대해서 그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디램 가격의 10% 하락을 기반으로 해서 1분기에 적자를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1월, 2월은 어차피 비수기고 3월에 만약에 디램 가격이 10% 하락이 아니라 20%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5조 적자가 아니라 내년 10조 적자도 극단적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10조 적자로 인해서 당장 기업이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구조로 아닌가요? 극단적으로 보기보다는 조정을 할 수 있는 점은 캐펙스 투자라든지 그 부분을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캐펙스를 한 17조를 했다는 점을 감안을 해요. 그런데 적자가 10조 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줄이면 그냥 다 커버가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 델타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절대값으로 봐서 27조를 내년에 똑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캐펙스를 줄여서 이 부분을 커버 가능하다는 점은 아니고요. 10조의 적자는 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증자를 하냐? 근데 증자도 단행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 대주주 같은 경우가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불가능한 요소고요. 대주주가 왜 돈이 없냐고 하면은 하이닉스의 그 대주주는 SK 스퀘어입니다. 네. 근데 SK 스퀘어 같은 경우가 그 상장을 하고 나서 배당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입금이라든지 그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못 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증자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현금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증자도 불가능하고 내년에 10조 적자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사업을 접고 주가는 빠지냐? 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의 바닥 같은 경우에 지표를 보고 그때 플레이를 하면 되니까 그 3월 기준으로 아까 디램 가격이 한 20% 정도 하락을 한다고 하면 그때 공장이 설 수가 있어요. 가동이 설 수가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가 통상적으로 재고와 주가 가격의 바닥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포인트를 보고 접근을 하면 좀 많은 이런 매체들 안에서 적자가 지속되니까 산업이 이제 꺾인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요. 그렇죠. 네. 우리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에 근접한 지표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재고적인 요소가 줄어들 수 있는 공장의 가동 중단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참 반도체 반도체 관련주들에 투자하는 게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이클들이 좀 잘 타이밍이 맞을 때 투자자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재고가 잘 줄어들고 있는지 그러한 흐름들 사이클 속에서 적정한 투자 타이밍을 찾아 나가는 것이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는 늘 우리 이성우 이사님이 종목도 잘 말씀해주고 계시고 이 섹터에 대한 분석도 해주고 계시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때리고 있는데 중국만 때리면 되는데 우리까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연도 좀 쭉 돌아보면서 그 이야기도 안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저희도 피해가 있었죠. 노골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도 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앞서서는 반도체 이야기를 좀 나눴다면 자동차, 저희가 잘 팔고 있는 자동차나 이런 기업들도 피해를 받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우린 좀 빼줘라고 했는데 미국이 좀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죠. 이것도 미중 간의 갈등 양상 안에서 좀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지금
주로 중국에 관련된 국가들, 그다음 중국 이 자체에 대해 가지고서 그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정확히 얘기하면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었죠. 정확히 얘기해서. 그러니까는 친미도 친중도 아닌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으로 네. 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줄을 확실하게 선을 선택해라라는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현재 그 정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군사적 동맹은 회복이 되고 있는 데 비해서 경제적으로는 지금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했던 것들이 뭐냐면 한마디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차세대 먹거리라 부르는 것들, 즉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 이 부분을 이제 미국의 공장을 세워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인플레이션 그 감축법이 나왔는데 이게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손해만 받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잘하고 있던 분야 정확히 얘기해서 원전, 그다음에 건설, 그 건설에는 이제 조선도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그 LNG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고 또 거기에 또 우리 그 조선사들 수주가 굉장히 늘어난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에는 우리가 뚫지 못했던 방산 부문들이 굉장히 약진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미국과의 어느 정도의 그 대승적인 딜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즉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키워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받았던 것들을 좀 회복할 그것을 가져가는 반면에 미국 입장에서는 차세대로 이제 미국을 다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전기차나 2차 전지, 반도체에 대해서는 공장을 미국에 지어주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술을 필요한 부분을 이전에 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주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미래적으로도 봤을 때도 이거 우리나라에 굉장히 손해일 것 같은데 이걸 좀 잘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한켠에 두고 관련돼서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에서 저희가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와중에 내년에는 또 한미 동맹 70주년이라고 하지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는 갈등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또 하필 또 내년에 한국과 미국의 동맹 70주년을 또 맞이해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한 만큼 우리도 그 사이에서 이익을 좀 잘 현명하게 챙겨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쉬워 보이지 않아요,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부문으로 봐야 되는 게 군사동맹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동맹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사동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954년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파라는 규정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 지금 현재 해외에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미군을 보내지 않은 나라 치고 별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음은 아주 소수랄지라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미군이 주둔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라고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동맹 강화 기조 속에서 이런 자국에 대한 이런 그 자국 우선주의가 자꾸 나오는 거는 결국은 그만큼 이제 미국이 군사적으로도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자기 편을 최대한 만들어서 특히 이제 여기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이번에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방한을 해가지고서는 그만큼 그 공장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강조한 걸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더욱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즉 이전에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 위치로만 중요했던 한국이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미국이랑 같이 어느 정도는 협력할 수 있을 만큼 그 국력이라든가 전체적인 역량이 커졌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실상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 우리나라입니다. 사실 뭐 미국 좋으라고 중국 좋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년은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동맹 70주년이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또 하필 또 미국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자라는 면에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자, 정말 괴롭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 그러면 중국은 미국과 으르렁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어디랑 손을 잡고 있는가를 좀 보면 사우디와의 접촉도 굉장히 활발하게 중국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경제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어떻게 좀 친밀하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우디가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방문을 했을 때 같이 만났잖아요. 그때 당시에 경제 협력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사우디 원유를 수입할 때는 위안화로 결제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좀 시끄러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74년도 1차 오일 쇼크 당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71년도에 닉슨이 이제 사우디와 맺었던 페트로달러, 키신저가 이제 맺었죠.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의 사우드 국왕하고 맺었던 조약인데,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달러, 특히 사우디의 원유가 이제 US 달러로만 거래가 되게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이제 깨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좀 갈등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요소다. 저는 일단 우선 그거를 처음 찍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사우디가 이제 니엄시티를 하려고 이제 계속 우리나라하고 접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잘 가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 가서 또 1차 공사 인프라는 또 중국 업체에다 줬거든요, 사우디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보는데, 근데 단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 니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라인 프로젝트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로제나라는 관광지도 있고, 그다음에 해안에 있는 옥사곤이라는 산업단지를 또 만들어요. 그럼 이제 산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연료 탱크와 그다음 거기에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나라하고의 협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2028년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이 이제 새로 만든 트로제나에서 열리기 때문에 실컷 조건 그 시간에 납기를 맞춰가지고 도시를 만들어줄 국가는 대한민국밖에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지금 중국과 사우디가 또 접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네옴시티 저희가 또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또 우수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우디 중동 국가와도 저희가 커넥션이 많을 텐데 접촉이 많을 텐데 중국도 중국이지만 사우디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이성우 이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옴시티에 저희가 굉장한 기대를 사실 가지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옴시티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사우디 이제 왕세자 같은 경우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패권을 공고히 해야 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급하게 추진을 한 거고, 실제 진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기준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저희 기준에서요. 글로벌 탑을 하고 있는 산업이 뭔지 그 부분을 보면 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그래도 필적하죠. 글로벌 단에서 그런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수주가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대기업군으로 당연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군들 계속 기대가 됐었던 여러 종목들, 그런 작은 종목들은 이제 테마로 해서 시세가 지나갔고, 글로벌 탑을 생각해 보면 도시가 진행되고 여기에 대해서 도시와 함께 기타 제반 시설들이 더해지고 하는 환경에서는 엔터라든지 이러한 요소에 부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1등에 있는 그쪽을 생각을 해서 새롭게 뭔가
해외에서 도입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적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이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다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미국도 중국도 하다못해 이제 사우디도요. 중동 국가들도. 그 안에서 저희가 살아남으려면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걸 가지고 협상을 좀 해야 먹혀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좀 현명하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기 중동으로까지 한번 날아갔다 왔는데 다시 돌아오자면 네, 이렇게 또 국제 정세에 계속해서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중 하나, 저희의 고질적인 리스크 중 하나, 북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북한을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우리와 더 친밀하게 지내야 너희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는 것도 있고요. 북한이 계속해서 이 군사나 안보 분야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행보가 양국 간의 좀 동맹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은 있어야 되는 나라거든요. 아, 있어야 하는 나라. 네. 이건 네, 굉장히 무조건 있어야 돼요. 중요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여기에 대해서 도발한다 그래가지고서는 여기에 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이런 걸 하는 게 현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주 직접적인 도발보다는 굉장히 좀 신경을 건드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심리전에 가까운 도발들이 있죠. 말로 하는? 말로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금 이번에 며칠 전에 왔다 간 드론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우리도 물론 이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무기 체계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일이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그 심리전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봤을 때는 이 한미 동맹을 이제 이간질을 하기 위한 각종 도발 그것도 이제 정규적인 대규모의 어떤 도발이나 국지적 도발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런 심리전이라든가 좀 이제 소규모의 도발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결국은 여기에 시기에 맞춰 가지고 잠깐 그 방산 테마들이 조금씩 뛰어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될 것이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서로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이 따로 이제 취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제재는 제재대로 가겠지만 이미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의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재 하나 더 온다 그래가지고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좀 더 이제 유화적인 체제 방식을 이제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펼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에서 껴서 힘든데 북한까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군사 안보와 관련돼서 이슈들이 터지다 보니 북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북한이 늘 정치적 지정학적 리스크였잖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 한 번쯤 이제 뭐 미사일 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하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하는 어느 정도 패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관련돼서 최근에는 너무 자주 해서 그런지 영향력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장이 원래 적응이 빠르다 보니까 뭐 미사일 발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적응을 완료로 한 것 같고요.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는 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최근에 약간 미사일이 아니라 또 다른 게 이렇게 날라왔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뭐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 드론 부대를 창설을 한다 하다 보니 움직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테마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을 배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드론 부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비로 미리 준비가 되었다가 이 부분을 이제 창설을 하고 훈련을 공식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예산이 이제 구체적으로 배정이 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최근에 시세 같은 경우는 뭐 빠르게 한 이틀 정도 강하게 반응을 했다 보니까 지금 측면에서는 이 부분을 매매에 대입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그냥 북한과 관련된 이슈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크게 발생을 한 측면은 루머성이기는 하지만은 체제의 변화가 있을 때가 가장 컸었어요. 그 시장의 변동을 감안을 하면 북한과 관련된 이슈 뭐 계속 반복되던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만 체제의 변화가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이라고 하면은 상승보다는 하락의 변동성으로 커질 수 있음을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불확실성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체제가 변한다는 건 북한의 불확실성을 우리나라의 시장에 통해서 이 부분이 증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그 점도 함께 고려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 늘 이런 북한 이슈가 불거지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근데 이제 워낙 시장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또 적응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북한과 관련돼서는 주식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여겨보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북한 내의 체제가 혹시나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시장이 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거기에 좀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이슈들은 소화하시는 게 어떨까라고까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북한도 빼놓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국제 정세 안에서 다루어 본 부분들이 있고요. 방산 관련된 테마주 최근에 움직였다는 점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 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이 미국과 중국 갈등이 굉장히 불거지고 있잖아요. 이사님 벌써부터 무슨 질문을 하시려나 긴장하신 것 같은데 깔끔하게 이 둘이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은 없을지 개인적으로 전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우리가 덜 고통받았으면 좋겠는데 둘의 싸움 어떻게 될까요? 두 분께 공통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무슨 답변 드리면 우선은 이제 그 1차 미중 무역 합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왔죠. 그래서 이제 옐런 장관하고 그다음에 그 담당하는 USTR 쪽에서 이제 그 미국이랑 접촉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1차 무역 합의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나 준수를 했느냐, 그다음 안 했느냐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결산을 하고 분명히 이게 하나의 큰 변곡점이 될 거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중간 결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2차로 무역 합의를 하기로 2023년도에 이제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잘 풀어가느냐. 그래 요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코로나 백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사료 그중에서 이제 대두. 대두. 네, 중국에서 돼지를 많이 키우는데 그 돼지 키우는데 대두가 많이 들어가죠. 대두 수입에 대한 부분,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즉 해가지고서 이 중국이 이제 미국에다가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거,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에다 판매하는 부분, 즉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미국이 자꾸 대중 적자가 많이 나니까 너희들이 우리 물건 좀 더 사줘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잘 풀릴지 이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우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첫 번째 산.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왕이 부장도 미중 관계 회복을 하겠다라고 밝힌 부분도 있고 또 블링컨 장관이 내년 초에는 중국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미중 갈등 안에서 풀어나가는 법은 둘의 균형을 찾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이 외부의 변수가 있을 때 균형이 찾아지는데 뭐냐면 경기의 불안정성입니다. 경기의 불안정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이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는 뭐 경기 침체 이 부분까지 도래를 할 수 있겠고 그랬을 때 과거에 이 부분을 탈피를 할 때는 글로벌 정책 공조가 언제나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중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뭐 컨텐츠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판호를 열어줬어요. 그만큼 약간 기존에 좀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정책을 내세우다가 지금은 좀 이 부분을 톤을 변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가 최근에 중점적인 정책을 하나 바꿨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풀어나가는 단계고 이틀 전에는 국경 개방을 이제 공식화했어요. 이 부분이 왜냐면 자,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 부분보다 중국의 경기 지표가 더 이상 여기에서 내려가면 좀 이제 경기 부양책이나 그 요소로도 회복이 단기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알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탈피를 하는 거고요. 그 후에 이제 이 부분이 연속된다고 하면은 이제 춘절 이후에 그 다음에 양회 이전, 3월 이전에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이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중국은 소비 진작을 스스로가 하는 거고 그 단계 안에서 미국 같은 경우가 기존에 중국에 대해서 규제를 하던 부분을 지금 크게 터치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과 경기에 대한 불안정성 이 부분 즉 금리 인상을 하면서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든지 자본 축소를 한 사례가 없었어요. 이 부분은 최초입니다. 처음 겪어보는 사례 안에서 실제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금리 인상만으로도 물가가 크게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예전에 전통적인 방법을 또 보는 거죠. 우리나라 요소만으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이제 글로벌 공조를 위한 단계 직접적으로 근데 이 부분을 쓰자고 하자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렇죠. 전쟁은 발발했고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도 경기 같은 경우가 뚜렷하게 더 안 좋아지는 측면을 그렇죠. 본 거죠. 그렇다 보니 당장의 글로벌 공조라는 점을 미국이 바로 손을 들어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뉘앙스의 톤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미중의 갈등 같은 경우가 눈으로 보이게 격화될 가능성은 낮은 거죠. 왜냐하면 급한 게 자기들도 힘드니까. 예, 급한 게 경기입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네. 아니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극적인 화해는 없겠지만 네. 본인들이 잘 살기 위해서라도 이런 공조 분위기는 간접적으로나마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것이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극적인 화해를 했으면 좋겠지만 네. 역시나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내년을 대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우리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투자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불확실성, 네.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지금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가고 있고 2023년에는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중 갈등까지 네. 격화된다면 더더욱 우리나라 경제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이슈를 다루면서 주식시장에 투자자로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저희가 오늘 이슈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통해 2023년 대비할 수 있을지 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년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1분기까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벤트는 좀 안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1분기 이내에 분명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을 종결할 분위기다. 즉 휴전 아니면은 네. 종전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어떤 게 득을 보느냐 하면은 네. 관련해 가지고서는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반도체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나는 이 반도체 관련 히토류들이 있습니다. 주요 가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공급이 다시 원활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식품 가격들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이 됩니다. 특히 네. 잡히죠. 왜냐하면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4위의 그 옥수수 수출 대국이니까 이 옥수수 가격이 안정이 되면 사료가 안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전체적인 식품 가격이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서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물가가 서서히 안정이 되면서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반등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단 집중해서 들어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윗단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풀리면 조금이나마 2023년에 괜찮아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비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은 어떻게 좀 저희가 오늘 이 미중 갈등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잖아요. 네. 그 안에서 얻어갈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다면. 갈등 부분은 언제나 시장에 좋지 않은 요소로 네. 미치지만 이런 갈등 안에서도 새로운 기술의 부각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품이 나타날 때 그 부분이 갈등 뒤로는 또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 점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게 어떤 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거. 네, 새로운 부분은 대기업의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알 수 있었던 로봇과 관련된 산업이 부각되는 환경 그런 것처럼 연초에는 대기업의 연간의 사업계획 발표 그 부분의 체크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기기 같은 경우는
VRXR 기기의 출시 그 부분은 어떤 기업이 출시를 더 해도 괜찮아요. 도입기 시장 단계에서는 시장의 점유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기기가 시장에 침투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시장의 파이를 넓히는 게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실제 뭐 어느 브랜드든 고객들이 이 부분을 사용을 해보고 실제 적응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기기의 출시 이후 어느 정도 시장을 넓혀 가는지 그 부분을 함께 보고 결론은 뭐냐면 네. 언제나 새로운 건 등장을 해왔고 네. 그 부분이 수요를 이렇게 창출을 시켰을 때 시장은 나아져 왔으니까 갈등에 반대되는 측면을 생각해보자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늘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다. 나아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지만 그리고 2023년도 심지어 1분기에는 더더욱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서 내 거에 무기화를 한다면 이런 어려운 전쟁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섞인 목소리와 함께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자세하게 내용 짚어주신 SC글로벌센터 김성규 소장님과 글로벌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슈 분석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이제는 2022년 마지막 거래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